만들어가는 북포럼 대전 진행을 맡은 정영숙입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더 유쾌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패널 분들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인 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느긋한 돌호랑이 서석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잘 몰라서 제 이름을 찾으러 나온 이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고 싶은 보석 이진주입니다. 보석 같은 수정과 막 그죠 진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네 이런 보석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보고 계시죠? 네 오늘 참 멋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아울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현재 자파인더 대표이시면서 국민대학교 경력개발센터의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네, 저자님 본인의 자랑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책을 직접 읽고 오지 않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한 10분가량 강연 방식으로 네, 좀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앉아서 하면 네, 반갑습니다. 김세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직업상 전국을 다니면서 초등학생부터 작년에 유치원생도 만나긴 했지만 초등학생부터 은퇴를 하신 분들까지 고민을 많이 들어보는 그런 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는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을 앞두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같이 만나서 고민도 나누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은퇴를 하신 분들조차도 정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살았는가 후회하시는 분들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특히 그 사회에 나가시는 그 젊은 분들께서 정말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목표나 비전 없이 그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또다시 나이는 먹어가고 처자식들은 또 이렇게 처자식들을 위해서 또 먹고 살고 근데 다들 행복해하지 않고 그런 것들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판사 의뢰를 좀 받았을 때는 어떤 좀 에세이식으로 딱딱하게 좀 쓰는 거였는데 쓰다 보니까 저 같아도 안 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씨앗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로 피어나는지 모르는 씨앗을 등장시켜서 나비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좀 재밌게 좀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비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찾게 되고 결국 그 존재함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간 사회를 가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뭐 잡초를 통해서 잡초의 자부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서 자기가 해바라기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해바라기인지 아는 그런 또 만났고 해바라기도 만났고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했는데 결국은 장미도 씨앗일 때가 더 부러워한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어남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네, 10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네. 더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네. 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도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스스로가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또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런 책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패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네, 직접 질문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다 읽고 나서 제 나름대로 그 책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씨앗의 여행 이렇게 한번 정해봤었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작가님께서는 왜 이 책의 제목을 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지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깨닫고요. 생각을 하고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좀 팔려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을 놓고 한 3일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강한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다음은 당신 차례? 뭐 이런 것도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당신이 피어날 차례 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한마디로 자기를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이 이름을 찾는 게 그 이름이라는 게 꼭 진짜 우리가 불리는 이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모습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진짜 내 이름은 뭘까? 그냥 제 이름은 김세준이지만 그게 뭘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정했는데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라는 노래가 있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표절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고민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그들의 이름일 뿐이고요. 그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뜻이 담긴 제목이고 그 포미닛이 있든 없든 저희가 이 책에서 쓰려고 하는 걸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내 이름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여행도 좀 나왔었습니다. 네, 씨앗의 여행도 나왔었는데 좀 너무 그러니까 이 책이 만약에 에세이나 그런 책이었으면 자기계발서 이런 식이었으면 씨앗의 여행을 붙였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보자. 읽고도 생각하게 하는 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짓게 되었습니다. 네,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도 풀지 못한 그런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책에서 보면 씨앗이 인간 세상을 나비와 함께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벌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한데 왜 씨앗이 나비와 함께 인간 세상을 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그 미래를 찾아주는 뭔가를 해보자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나비의 활주로라는 그 상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비는 활주로가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비가 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날지를 못하는 걸 보고 나비의 활주로가 되자라는 거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계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하필 그때 나비가 날아갔었습니다. 이거를 등장인물을 뭘로 할까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필 나비가 그때 잠자리가 날아갔으면 아마 잠자리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비라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극치의 모습을 이렇게 모양이 나중에 변했을 때 원래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비상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비를 등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예. 네. 충분한 답
답변이 되셨는지.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씨앗이 잡초하고 이제 자기가 자라서 잡초하고 꽃이 될지 이제 되게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이제 자신이 모르니까. 근데 왜 잡초하고 꽃이 그러니까 왜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지,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두 개가 되는지. 사실 잡초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야생화 중에서도 잡초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잡초 이렇게 하죠. 잡초 이외에 다른 꽃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마 우리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데 가져야 될 직업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싫었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해수욕장에 가시면 이렇게 몸빼바지를 입으시고 사실 50대, 60대 좀 여행도 다니시고 좀 그러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 폭죽도 파시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 인식 속에는 그런 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냥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잡초에 좀 비유를 해봤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시면 잡초의 자부심이라는 걸 제가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과연 잡초는 잡초로 끝날 것인가. 근데 잡초도 숲이 있는데 한 5,000년 된 숲이 있다고 보면 사람들은 거기서 제일 위대한 걸로 쭉쭉 뻗은 나무 때문에 이 숲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는 달팽이도 있고 잡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요. 근데 다 나무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숲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숲에 잡초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잡초가 없는 숲인데 잡초가 있음으로 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가치가 없는 것들이 없다는 걸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초와 다른 꽃들 이렇게 해서 잡초를 한번 내세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초하면 왠지 실패한 인생이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하잖아요. 근데 책 속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특별한 존재다. 그들로 인해서 숲이 더불어 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질문? 이 책이 굉장히 얇은데 혹시라도 이제 그 이 얇은 책 중에서도 아주 시간이 없어서 아주 딱 한 에피소드만 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께 어떤 에피소드를 보라고 추천을 해주실 건지. 얇은 거는 작전이었습니다. 요즘 두꺼우면 책을 안 읽죠. 그래서 전철을 타보고 그러면 뭐 버스를 타고 그러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네. 요즘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출판업계로 큰 회사가 어른들을 위한 출판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책들을 안 읽고 그래서 어떻게든 얇게라도 좀 읽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내용은 뭐냐면 쇠똥구리 얘기. 쇠똥구리가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쇠똥구리 이제 씨앗이 어느 날 여행을 떠나다가 잠을 자려고 이제 나비는 잠이 들었고 근데 잠을 자려고 이러고 있는데 영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일까 하고 봤더니 저쪽에 쇠똥구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돌을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똥이 아니고 당신은 돌을 날르냐 그랬더니 그 쇠똥구리가 그러는 거죠. 이 돌은 나에게 고통이다. 이 돌에 맞아서 내 부인이 죽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이거는 진짜 나한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그러면 버려야지 이거를 왜 끌고 가냐 어디로 끌고 가냐 했더니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걸 왜 집으로 가냐 고통이 버려라 그랬더니 이제 쇠똥구리가 한마디를 하죠. 너 어디를 지나가는데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 그 소유는 딴 사람 거야. 근데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니? 그러니까 못 버리죠. 고통도 네가 버리려면 네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버리기 위해서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간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버렸던 걸 잘 한번 생각들을 해봐라. 다 예전에 네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인데 버린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이란 걸 한번 아껴보려고 한다.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난 버리겠다.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7년 전에 한번 박살이 한번 나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 흔히 말하는 뭐 경제적인 것도 아주 컸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요. 내 생일날 그날 전쟁이 일어났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태어난 날,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그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말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좀 폐인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주위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그리고 사람들도 좀 부담이 돼서 가족들조차도 어려운 때가 있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만 있으면 죄송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강의실을 들어갔는데, 강의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학 강의실에. 근데 책상 저쪽에 보니까 스틱 설탕이 있더라고요. 설탕 스틱 그런 거 있어서, 저걸로 끼니를 때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탕물을 타 먹은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시기를 좀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설탕물을 항상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냥 싫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누가 와서 버려줬으면 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기도가 그거예요. 그냥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아마 제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요만큼의 고통이 있든지 이만큼의 고통이 있든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억인데도 또 똥땅거리면서 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누구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가 다 힘들죠. 뭐 취업도 안 되고. 제가 특히 지금 제일 고통스러울 사람들이 누구일 거라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둔 사람들, 아니면 뭐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취업 상담을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50번의 탈락 소식을 듣게 하는 나라가 돼버렸더라고요, 대한민국이. 50번을 지원을 하는데 탈락을 합니다. 그것도 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들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특히 뭐 여기 대학생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스펙 살려고. 너 학점이 몇이니? 저 낮은데요. 그래도 얘기해봐. 3.8입니다. 학점 4.5에 3.8이 낮은 나라. 그리고 토익 850점을 얘기하기가 힘든 나라가 지금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너 요즘 힘들지? 그러면 눈물을 막 쏟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럴지 저는. 그래서 이 고통을 정말 다들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어느 강의를 갔는데, 이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40세에서 60세까지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자이든 타이든, 거의 타이죠. 근데 그 타이가 강제냐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하느냐, 이제 그 두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마 그분들 재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얘기를 해달라고 저를 강의를 불렀는데, 그분들 집에 나갈 때는 아마 나 출근한다 하고 나오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집에다가 회사에 정리됐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한동안 그 청계산에서
호황이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옷 빌려주는데 양복 보관하고 등산복 빌려줘.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집에다가 얘기는 못해요.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를. 그리고 청계산을 갑니다. 가서 양복을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서글픈 현실이죠. 저는 그게 IMF 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라 다들 아파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통보를 하기 위해서 당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데 굉장히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 20줄 문구를 제가 예전에 인사팀에 있었는데 구조조정 담당을 할 때 그 20줄의 메일을 쓰기 위해서 3일을 괴로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이거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위에 상사분이 지워주시고 담담하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문자로 통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단체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일상적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내 애는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나는 지금 이렇게 돼서 근데 이력서를 내는 날 오게 하는 데가 없다. 내가 예전에 월 700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150 주는 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십니다. 61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4시간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2시간 하고 12시간 쉬고 뭐 24시간 쉬고 12시간 하는데 그 중간에 한번 타임 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4시간 운전을 하시면서 굉장히 살살 모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돌을 던지셔도 네네네. 좋고요.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제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돌의 영향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종교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요즘 어린애들은 아마 세월호의 영향을 받고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들 좀 단순히 그냥 버리려고 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네. 그냥 단순히 그래서 저는 겪어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다행히도 겪어보니까 네.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이걸 껴안고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얘기도 못 꺼내게 됩니다. 그게 뭐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들면 자랑스럽게 그때 뭐 뿌듯하게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좀 우습기는 하겠지만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내용을 써봤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겨내신 것도 너무 진짜 굉장하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희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힘들면 어때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감추기 바쁘고 또는 나를 포장해서 어떻게든 좋게 보여야지만 또 다시 재기의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그쵸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네, 그쵸. 정말 죽고 어렵죠. 싶을 만큼 힘들 때는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방법을 쓴 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자, 마음을 이렇게 가져보자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을 이제 껴안으니까 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내게 됐으니까 뭐 소중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 어렵다, 힘들다,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너 그랬어?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서 눈물을 같이 흘려준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돕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뭐 인생을 그래서 인생을 근데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죠? 도저히 말도 할 수 없는 도움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네. 15년 전에 제가 어떤 아주 소량의 그 도움을 드렸던 분이 저한테 그 몇 배로, 네. 그때 나 너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또 그래서 그런 것도 하셨고, 네. 이렇게 공 하나가 더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얘는 이 정도 날 도와줘 계셨는데 공 하나 더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제가 책을 그 전에 6권 정도 썼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할 때였었습니다. 이렇게 뭐 제 방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그랜 뭐 이런 차도 타고, 그러니까 제가 산 건 아닌데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걸 타게 해주고, 그럴 때는 저는 책을 쓸 때요, 제 만족을 위해서 썼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집중해야 될 게 일단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때는 이제 앞으로 책 쓰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취업에 필요한 뽑고 싶어 안달나게 하는 자기소개 작성법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원고를. 근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출판사를 다녔었습니다. 다녔더니 거절들을 또 한 20번을 당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근데 저는 좀 그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쓴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좋은 에너지가 들어갔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들었던 고민이 뭐냐면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담았기 때문에 괜찮겠다는 확신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위에서 막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나왔는데 3,000권을 나왔는데 창고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방 한 켠에다 3,000권을 쌓아놓고 그랬었는데 책이 안 나갑니다. 막 인쇄소에선 전화 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소개서 관련된 책은 8월부터 사더라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3,000권을 보면서 야, 이걸 내가 또 외내가지고 이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설탕물을 먹으러 가야 되나 막 이러고 막 술 마시고 속상해있고 그럴 때 친구가 그랬었습니다. 책에다 물 뿌리자. 이 물 뿌린다는 게 뭐냐면 책을 이제 팔기 전에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내놓거든요. 그럼 무게도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뭐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좀 내에서 뭐 물 뿌린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술을 굉장히 좀 많이 마셨습니다. 8월 광복절 전날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100부 빨리 가져오라고 뭐 교보문고에서 전화하고, 다음 날 또 영풍에서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강의가 다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아픈 거는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에 사람들은 아픔을 경험하러 오는 게 아닐까. 그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지구에 온 사람들이 뭐 아픈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뭘 그렇게 막 숨기고 창피하고 그럴까. 아픔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처럼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매일 365일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비결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을 인정을 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아마 그 제가 다시 좀 이렇게 책도, 이 책이 벌써 18번째 책이 됐습니다. 그게 7년 전인데 7년 동안 벌써 제가 9권인가 10권을 더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힘들 때 저를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강사들끼리는 좀 정보를 숨겨요. 자기 강의가 뺏길까봐. 저는 이해합니다. 먹고 살기.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가 5년 동안 강의 자료를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거를 저한테 외장하드로 구워가지고요. 그때 뭐 100기가 넘었던 것 같아요. 외장하드 가격 자체도 비쌌고요. 근데 저한테 그걸 줬습니다. 먹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쓰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책 쓰는데 이번에 쓰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죠. 링겔도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자기 책을 혼자 쓰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막 머리에 꼭 꽂고 돌아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쓴 이후로는 열정이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공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눠서 쓰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두 분, 세 분 해서 지금 벌써 11명째 같이 공저를 하시고 그분들은 강사로도 데뷔를 하셔서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아마 고통 그런 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그죠? 그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아닐 수 없을 텐데, 네. 잘 극복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이제 씨앗이 여행 중에 하루살이를 만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루살이가 하루사용 매뉴얼이라고 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라고 나오는데 관리자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종교적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다. 근데 종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천사가 있다, 돕는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저 매뉴얼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요. 뭔가 좀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뭘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하고 있는데 노트북 사용 매뉴얼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사양이 있고 뭐 이런 거서 관리자 뭐 이런 거 있고 백신 시 대처 요령 그런 거 있어서 이거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면서 노트북은 관리자들이 있죠. 뭐 이렇게 수리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삶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종교적으로 천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관리자가 있을 것이다. 영차 3일만 더 버티시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오늘 좌절을 하고 계시네. 3일만 버텨주세요. 영차 해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판단을 했고요. 꼭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썼어요. 관리자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마다 사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키다리 아저씨, 뭐 하나님, 뭐 누가 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또 이렇게 키워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는 믿음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씨앗이 뭐 매미나 하루살이 같은 곤충들을 만나는데 매미나 이런 곤충들은 땅 속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후에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이 인간으로 따지면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뭐냐면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까지겠죠. 학교 다닐 때까지고. 근데 사실은 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만세를 부르죠. 야, 나는 이제 성공했다. 이제 드디어 돈도 벌고. 근데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1년 미만의 친구들 카톡 대문구를 보면 다 이렇게 참 참혹한 글들이 많죠. 떠나고 싶다. 그분만 안 계신다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내 삶이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이 보면 3년 요즘 젊은 사람들도 1년도 못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의미는 고통을 좀 겪어서 그러니까 요즘 대기업들이 다른 거 다 포기했고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말을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최소 1년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면 환영한대요. 뭐 스펙이고 뭐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버텨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땅속에 있는 과정이. 그래서 결국은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끊이지 않고 결국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참 잘 살았다 느끼는 순간이 피어나는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땅 속에 있는데 결국은 또 피어난 사람들은 땅 속에 있었던 기간을 아마 부러워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만약에 정말 재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재벌이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됐는데 되고 나면 그 되기까지의 힘들었던 과정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미를 쓴 게 되도록이면 그 땅속에 있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자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결론이 안 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 땅속에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이 차라리 긴 게 피어나는 순간은 사실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라는 것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고요. 난 네가 부럽다. 씨앗이니까. 나는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꽃으로 피어나기 전의 기간이 제일 긴 걸로 태어나고 싶다라고까지 아마 제 마음이 그렇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승이랑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는데 각각의 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씨앗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이 인물들 중에 하나의 선생님이라면 어떤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저는 나비가 항상 나비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비. 네. 그럼 됐나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나비는 그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좀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간순간 지나칠 때마다 그때 답을 주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컨설턴트는 그때 내가 필요해서 찾아갔을 때 답을 주는 사람이 컨설턴트인데 저는 요즘 사회가 멘토나 코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요. 리더십이 예전에 그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뭐냐면 부드럽고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하고 리더십이라는 게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군림하는 사람 밑에는 못 버틴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나 뭐 또 공무원 이런 데서도 다 멘토나 코칭 기법들을 좀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코치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요즘 많이 힘들겠구나. 넌 역시 대단해. 저는 그런 역할들을 좀 계속 해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비처럼. 근데 저희는 항상 누구한테나 코치가 될 수 있거든요. 뭘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격려를 해주고 항상. 그 재밌는 실험이 결과가 있던데 왜라는 단어 아십니까? 왜? 그 의문 해는 왜 동쪽에서 뜰까요? 그 왜 말고 원망하는 왜가 있습니다. 너는 하는 짓이 왜 맨날 그러니? 왜 안 했니? 그 얘기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인생에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 꾸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했구나. 꾸나. 네. 너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날 표정이 그랬겠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사회 성공을 한대요. 코치가 그거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러지? 그래서 네 표정이 그랬겠구나.
그래서 꾸나를 많이 해주면 상대방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그래서 저희 한번 약속 한번 할까요? 하루에 꾸나 100번씩 하기요. 나한테도 해주고 네. 부모님한테도 해주고 뭐 친구한테도 해주고. 하다못해 99번밖에 못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라고 너 이번 분량 굉장히 불안하겠구나라고. 그래서 꾸나를 많이 항상 해주는 그런 멘토가 코치가 돼서 우리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MBC인가에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낱말 카드를 마치고 간 사람들은 꾸준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이렇게 카드놀이를 하고 얘기를 하고 간 사람들은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그런 것 같고요.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실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가 꾸부정해질 수도 있고 당당하게 갈 수도 있고, 친구랑 헤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친구가 집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실험들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코치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꾸나 칭찬해주고, 네, 꾸나 이해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나비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으시죠? 네, 이제 주위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다 착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한 번 본 사람도 어이없는 도움을 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를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죠. 왜 저 사람들 날 돕지 않을까? 이유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주위에 사방에 코치나 멘토들이 널려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삶을 또 윤택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제가 하나 해볼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굉장히 도전적이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옷 입은 거 어때요? 내지는 저 오늘 화장이 어때요? 내지는 뭐 제가 무슨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부정적인 답변이 들어오면 그쵸, 상처받을까봐 질문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두려우면 또 표현을 못하게 되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전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 책 속의 씨앗 주인공이 작가님이신가요? 혹시 궁금해졌어요. 제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상담도 하고 만나셨던 분들이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네, 물론 제 얘기도 있지만 네, 씨앗은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씨앗인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씨앗 있죠. 그 씨앗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장미꽃 씨앗. 네. 근데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저희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씨앗으로 태어난 게 참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참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로 도전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네. 도전적이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찾아가는데 무한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질문. 제 책 제목이 내 이름이 뭐예요인데요. 이제 작가님은 책을 쓰신 후에 이제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은요, 씨앗입니다. 씨앗. 네. 나비가 되고 싶은 씨앗인데요. 나비가 되는 걸 좀 늦춰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직도 씨앗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네 천진난만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책에서 나비가 씨앗에게 뭐 나는 호랑나비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청띠 제비나비였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나비의 사파에 그림이 드디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의도를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나비에 대해서 알려주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비, 그냥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그 무늬를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나비는 보통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사는 게 아까 그 호랑나비, 청띠나비지 그 나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겪은 것 같아요. 호랑나비로 알고 청띠 그 나비가 자기가 호랑나비로 알고 살면요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호랑나비가 자기가 그 1년을 사는 나비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분명히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 친구는 나중에 털어놓잖아요. 자기가 호랑나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뭔가 선입견을 그 나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선입견을 가질까봐 어쨌든 좀 이렇게 하얀색으로 놔뒀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게 되게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씨앗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책 끝날 때까지 꾹꾹 눌러 참느라고 엄청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 끝나서 네. 해국이었죠. 네. 해국이 딱 나왔을 때는 왜 이런 그러니까 씨앗을 왜 해국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도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거기 맨 끝에 보면 전남 고흥이라고 네네. 나오죠. 저는 꽃에 대해서 사실 살면서 장미꽃, 백합꽃, 국화 뭐 그 정도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흥에 왜 인연이 생겼냐면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인데 네. 저는 대신초 한밭중 명석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네,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고흥이란 곳에 책을 여행서를 쓰러 갔다가 우연히 야생화에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버려진 야생화를 집으로 가져와서 살리고 돈도 되지 않는 일인데 네네. 그래서 그분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야생화를 보고 제가 좀 반했었습니다. 저한테는 잡초였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잡초들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잡초예요. 그냥 요만한 꽃망울도 요만해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확대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은 넉넉지도 못한데 그러니까 무슨 카메라라고 하든 뭐 몇 천만 원 되는 카메라까지 사가지고 찍어서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씨앗이 제일 못생긴 씨앗이 뭐냐를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 중간에 나오죠. 못생긴 씨앗도 나와가지고 나중에 야생화의 설레임 할 때도 이제 그랬는데 그 씨앗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작가가 그 씨앗은 너무나 작아가지고요. 그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해국 씨앗이 그리기가 야생화 중에서 네. 그리기가 제일. 예,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야생 씨앗의 해국의 모양입니다. 모양 실제. 해국 씨앗을 좀 재밌게 그렸는데 네. 저는 그냥 단순히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국이 흐드러지게 핀 사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아름다운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지?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한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 해보신 분들 같은 다들 표정이. 근데 진짜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산다는 건 아름답다라는 걸 입에 담기가 참 되게 어려운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더 그렇고 그랬다가 아 진짜 아름다운 게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해곡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걸 보고 네. 씨앗 이런 씨앗은 어때? 아 그리기 좀 어렵다. 뭐 그리고 이런 꽃은 어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해곡 그럼 책 내용이 나오고 씨앗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였었네요. 아니요 선생님 이제 때까지. 이걸 하기 전에 전에. 미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곡은 정말 절벽에 피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 분이 그 해곡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이제 정말 다리가 부러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 듣고, 상황. 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설레임과 기다림을 아마 이 해곡은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냥 죽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해곡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결론이 딱 나오고 해국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미지를. 근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보랏빛으로 꽃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그런 시간을 잠깐 보냈습니다. 네, 이제 씨앗이 여러 이제 곤충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끝날 때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말이 끝나고 씨앗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서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도하신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딱딱한 글만 써왔었습니다.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를 쓰다가 이걸 쓰는데 정말 이게 정말 인문 뭐 소설이나 수필을 쓰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 한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직접적이다. 느끼게 하는 게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꼭 나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그런 좀 능력을 좀 더 많이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아마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쵸. 우리가 어떤 한 작품을 완성시켜 놓고 나면 굉장히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자꾸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부분 감동적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뒷조사를 좀 네. 뒷조사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프로필을 한번 봤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많은 책들을 써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깜짝 놀란 게 글 쓰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취업에 대한 네,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패널 분들이 또 이번에는요 굉장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취업 관련 책을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궁금증이 네,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말 면접이라든지 취업에 성공하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기업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달 한 400씩 주는 거죠. 명품 가방 한두 개씩은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소황제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제, 리틀 황제 다 귀하게 자란 사람들. 뭐 자녀가 1명, 2명 정도 되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도 느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인성이라든가 끈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청춘을 바치겠다, 뭐 하겠다,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쓴 분들이 정말 그렇게 좋은 조건인 회사도 1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고민입니다. 근데 비용을 엄청나게 들이거든요. 사람을 한번 뽑으면 뭐 연봉 주죠. 저는 항공사 다닐 때 국제선을 90% 할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배우자 부모 뭐 사이판 7만 원 왕복 뭐 이랬습니다. 그런 복지 혜택도 주고 교육도 1년 동안 신입사원 뽑아놨죠. 복사 팩스 정도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복사 팩스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적성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취업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덤볐다가 기업은 스펙들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환영을 했다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적성도 보자 해서 서류 전형보다는 적성 검사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얘가 우리 회사랑 맞는 사람인지를 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다 볼 것 같아요? 다 봅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나눠서 봅니다 이제는. 이렇게 100장씩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아니면 모여서 합숙하면서 보기도 하고요. 뭐 직원 90명 3박 4일 날. 그래가지고 합산합니다 스펙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입니다. 뭐냐, 전자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자소서에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식품회사 얘기를 하고 봉사활동 얘기를 하고 학원 강사 얘기를 하고요, 수업 얘기를 하고. 근데 전자회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회사에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폐차장에서밖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 회사에서 써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있으니까 폐차장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제품이나 그거와 관련된 일만 대부분 많이 한 사람, 그건 스펙을 보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없더라도 어디 한번 미쳐본 사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플룻 학원 다녀보고 피아노 학원 다녀보고 그런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유회사를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주거든요. 4년 내내 그 총을 쐈다고 표현하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더 환영을 받습니다. 스펙은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랑. 어떤 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또 성향을 보거든요. 부정적, 공격적, 충동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그만둬요. 이렇게 못 참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야근을 참지 못하고 상사의 꾸짖음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통계를 냅니다. 어떤 학교 출신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가, 어느 지역 출신들이 많이 그만두는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작년에 그 CJ에서 자기소개서를 80장을 4시간 동안 80장 평가를 시킵니다. 부장급들 다 모아가지고 뭐 팀장급들 모아서 하는데 그 80장 중에 78장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래요. 와.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단체 활동을 했어요. 뭐 동아리, 네. 봉사활동, 뭐 TFT 아니면 수업 시간에 팀별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주죠. 네. 근데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딴 애들이 전부 다 소극적이고 주저하고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나 하나만 괜찮아가지고 내가 딱 나타나서 손을 한번 잡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잘 됐대요. 네. 그런 내용을 쓴 사람들이 78명, 80장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스펙들은 화려한데 자기 인생을 갖고 가는데 너무나 그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이제 4학년들에 와서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 어떤 서울의 명문 사립대에 있는 학생 얘기인데 학점이 4.4고요. 토익이 980점입니다. 자격증이 5개가 되고요. 봉사활동을 30번을 했는데 전부 다 해외에서 했습니다. 서류 전형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스펙은 좋지만 이 친구가 정작 가고 싶은 회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행운의 편지를 썼던 거예요. 당신 회사도 좋고 당신 회사도 좋고 나 스펙 좋은데 나 1등 신랑감인데 안 해줘? 안녕. 안 해줘? 나랑 결혼 안 해줘? 안녕.
근데 여러분 여기 여학생 두 분이 계신데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뭐 거의 뭐 정우성에다가 재벌에다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내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최고의 신랑이 돼주겠대요. 난 당신에 대해서 모른대요. 당신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은 높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어느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소서로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적성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적성 검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봤더니 스펙은 대단한데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목표는 있는데 스펙 쌓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취업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스펙은 없어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만약에 여기 지금 뭐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시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양한이거든요.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봤고 다양한 나라를 다녀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그냥 남미에 진출을 한다고 하길래 현대차가 1학년 때도 남미만 주로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더라도 지금부터 기업 하나만 좀 짝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기업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가시고요. 그 기업을 위해서 돈 안 주면 뭐 인턴 안 하나요? 그냥 가셔서 일주일간 여기 서서 인사라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외국 기업은 미국 기업은 인턴한테 월급을 안 준대요. 그냥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그래 한번 있어봐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턴들한테도 월급을 주고 뭐 그런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소개서의 스토리입니다. CJ 그 78명 중에 2명이 합격을 A뿔을 맞았는데요. 한 명은 운동하다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삼촌이 법무사예요. 그냥 직원 한 명 두고 하는 법무사인데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복사 팩스 하는데 복사기가 용지가 하도 걸려가지고요. 복사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모든 복사기는 용지가 걸리지 않고 걸려도 뭐 5초 만에 해결을 한다. 그 내용을 썼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한 여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체력이 약해가지고요. 뭐 달리기를 뜀박질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마라톤 완주를 한 얘기를 성장교장부터 해서 다 사례가 다 그런 것들 위주로 주로 물론 딴 것도 좀 넣긴 했겠죠. 뭐 그런 거. 근데 이 회사는 CJ E&M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컨텐츠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열정을 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정말 100번 떨어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3년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한 달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 책을 보고 메일 보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메일 제목이 어떠냐면 도와주세요. 취업 성수기가 되면 100통 와 있습니다. 근데 다 읽어볼 수도 없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농약 사러 갑니다. 뭐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걸어서 그 제목의 힘입니다. 물론 농약 사러 가지는 않아요. 네. 저 너무 좌절해서 농약이라도 뭐 아프리카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열어봤더니 한 달 내내 저한테 보냈었던데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으로 뭐 농약 언급하면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들어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학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대학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보니까 배수진을 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스펙이 너무 낮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학점도 낮고 토익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동아리 못했고 봉사활동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소개서 보면 부정적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뭐밖에 안 돼요. 남들이 보면 부족하겠지만 면접 가면 면접관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겠지만 쓰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자기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느끼니까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잡아가지고 면접 지도를 하고요. 면접할 때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뭐 면접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녹화하고 나가고 막 그래요. 나갈 때도 녹화 해보셨어요? 나갈 때 이렇게 그냥 긴장하니까 그렇게 되죠. 네.
다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어디 쓸래? 그랬더니 중소기업을 써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 했냐? 그랬더니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공사판에서도 일하시고 그랬다가 다치시기도 하고 했다가 야쿠르트에 아줌마를 하면서 평생 직장을 생겼다. 그래서 야쿠르트 회사를 집어넣자 그랬더니 여기 너무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그래서 2년을 한번 강조해보자. 너는 예전부터 이 회사 2년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지원 동기가 자랑스러운 뿅뿅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제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갖고 싶다라는 걸 했어요. 네. 주제를.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너 은혜 갖고 싶지. 네. 그래 은혜 갖자. 은혜 갖고 싶다. 그러고 어머님한테 물어봐라. 네가 진짜 여기 지원한다 그러면 어머님이 어떠실 거냐 그랬더니 야 네가 그 회사 양복 입고 출근하고 나 보면 원한이 없겠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긍정의 아이콘 이런 제목보단 나은 거죠. 뭐 욕심쟁이 우후훗 뭐 이런 거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목을 아예 그런 제목은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이고 내세울 수 있는 대사 한마디가 진솔한 제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물론 다른 중소기업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여기 합격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스펙이 굉장히 셉니다. 연봉도 많이 주고 야쿠르트 회사가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망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밥 먹는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날 때. 그럼 이제 위장병이 없어진대요. 그럼 야쿠르트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야쿠르트 사는 10분 만에 식사하시죠. 5분 만에 식사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한번 써보자. 자소서를 못 보면 어쩌겠냐. 우리는 최선을 다해봤지 않냐. 근데 연락해서 서류전에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님께서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왜 지원 안 했니? 이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네, 지금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1년 동안 야쿠르트도 무료로 받아 먹어가지고 지금 위장도 튼튼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기업들은 예전부터 자기 사람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도 높으면 좋긴 좋지만 그냥 스펙만 높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 있는 좀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소음을 나는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보니까 그런 대학생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적성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또 직업을 추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인연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까지 질문도 받고요.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TVN 대전 교통방송에서 구성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소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씨앗이 나비와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고 그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을 그렸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 인간이라는 씨앗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들은 어떤 여행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의 진짜 의미를 찾고 나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일단 저는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주고 살거든요. 외부의 명예라든가 뭐 이런 거 인정 그렇게 살다가 그게 또 제대로 된 거라고 살고 있고요. 자기 자신은 있죠. 예전에 그 부장님 한 분이 저한테 부사장님이신가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죽고 장례식장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를 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나는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자식들한테는 보약을 사주고 나를 위한 보약은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도권을 너무나 외부에 주고 살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
좀 되게 좀 어려운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제 뭐 좀 그런 게 좀 있죠. 이렇게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게.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를 살리는 건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나를 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결국은 내 손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래서 그때 주도권이 내 손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좀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스티브 잡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 그 스탠포드 졸업식사에서 보면 남의 인생을 살려고 너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전혀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냥 깨져봐야 그런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깨지기 전에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좀 자기만을 찾는 여행을 한 번쯤은 좀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좀 떠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 삼성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널 아니? 넌 살면서 제가 제일 그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너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뭐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담배를 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끊으려고 해요. 근데 못 끊습니다. 근데 끊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영향을 받았어요. 어제도 제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광고에서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서 막 뇌가 막 썩어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뭘 피지 마세요 환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고 나 자신한테도 영향을 안 받아요. 끊자. 내 의지에서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애들은 게임에 영향을 받고 아이돌에 영향을 받고 그러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난 무슨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습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나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영향을 한번 받아보려고. 근데 여행을 가면 사실 영향받기 힘들고요. 도서관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책을 한번 찾아봐요. 위인전도. 근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노력을 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치과의사 하신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나도 치과의사가 될 거야 그랬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치대를 갔습니다. 이 친구의 영향력은 부모님. 대학교 1학년 때 그동안도 책을 많이 읽어왔겠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법조인 얘기입니다. 그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전에도 많은 책인데 영향을 안 받았다가 드디어 나는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자퇴하고 변호사가 돼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책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 읽은 격언이었답니다. 그전에도 많은 격언을 이렇게 받다가 영향을 안 받는데 하필 그때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33년간 매일 아침에 거울 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뭘 하지? 그래서 어느 날에 스티브 잡스가 됐대요. 근데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는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게 꼭 물리적인 여행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때 뭐 잠을 자셔도 되고요. 이렇게 핸드폰 꺼놓으시고 뭐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누구 데려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옆에서 자꾸 말 시키거든요. 혼자 가셔서 그 영향력을 한번 깊은 큰 영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습관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대부분 나를 하는 게 어제까지 살았던 그 습관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멘토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서점에 나가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근데 고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책은 별로 영향을 미치고요. 월급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좀 살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주도권을 자꾸 내 걸로 가져오는 것들이 좋잖아요. 너무 제가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이 뭐예요의 김세준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존재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때 굉장히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책을 읽고 또 함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곡처럼 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넌 누군가의 희망이야.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격려와 또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고요.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저희 지금 보이시나요? 내 맘대로 자유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신수근 저자님을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어디냐면 여름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8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수통골 유소 호스텔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